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 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에 대출 탕감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이제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부인을 했고 또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날선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 대책이 뭔지 그 이후엔 또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정 교수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5일 이 부위원장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4천만 원 대출해 주는 거고요. 네. 첫 자녀 출산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셋째 출산 시 원금이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중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지 관심사다 보니 그렇죠. 여러 언론의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힘이 있지 않냐는 농담도 있다. 그 자리,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죠.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언급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검토하는가 어떤 입장인가 또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은 5일 날 나온 거고요. 바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6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조금 더 강한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나 부위원장이 밝힌 이 방향에 대해서 개인 의견일 뿐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놓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받는 전당대회가 3월 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가 관심사인 데다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시점에서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 혹시 이런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당대표 출마하지 말아라. 혹은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내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도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실에 미리 물어보고 협의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실이 일거에 잘라버리는 건 당신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더 좀 날카롭습니다. 네. 한번 튀어보려고 혼자 생각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친윤계로 불리는 김정재 의원도 대통령실이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 2개를 한꺼번에 줬다. 이 말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임명을 해줬는데 3개월이 안 됐는데 그냥 적고 나온다면 굉장히 부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비판적인 의견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8일 SNS 등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10분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네. 본인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치적인 서로 해석들이 지금 있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을 했고 나 부위원장은 돈 없이 또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라는 또 근본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다른 얘기는 정책 해석은 좀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정책, 대출 탕감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 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이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20년간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정부가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할 만한 그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정치라든지 아니면 학계에서도 이것을 계속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비판도 있었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대출 탕감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사실 출산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또 경제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대출 탕감이라는 문제 하나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바라볼 문제를 조금은 섣부르게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이제 대출 탕감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가 없이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 차별이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너무 아이를 낳는 정책에만 초점이 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생에 걸쳐서 혹은 그렇죠. 아이의 성장기에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출산에만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당의 입장은 이것이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내려면 이런 쪽으로 돼야 된다는 정책적 토론이 아니라 전당대회 구도와 맞물려서 너무 개인의 인신공격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위원회라면 이런 정책을 검토하고 이런적인 차원에서 생산적 논쟁이 돼야 되지 너무 이걸 전당대회와 연결시키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시작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으로 시작됐지만 얘기가 번져가고 있는 거는 이제 당대표 출마 문제로 관심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부위원장 얘기를 아까 해 주셨어요. 당대표가 되면 지금 하는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라고 해 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당대표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 당대표 문제로 보신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일단 저출생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나 위원장이 맡고 있는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맡고 있는 직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여력이라든지 여건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 부위원장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도 예산이라든지 인력 구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소규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는 그 직함에 비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주도적인 정책 안건이라든지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 들로 더 잘 꾸려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른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보수 정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보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독일식 언급을 하면서 국가적 과제라는 쪽으로 많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했던 거고 그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말을 했다고 이걸 당대표하고 대립구도를 만드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힘을 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이걸 뭐 너무 개인적으로 튀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내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을 너무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정말로 이렇게 힘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 위원회 자체가 가진 위상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인정한다면 저는 왜 굳이 이 문제와 당대표 선거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지가 오히려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 정치적 프레임이 과연 무엇인지 왜 그러는 것인지 지금 각자의 발언들이 다 그런 이해득실을 토대로 지금 나온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꼭 대통령실의 반응이라는 것, 대통령의 뜻대로 이 여당 대표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동반자적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국정 운영을 함께 해나가고 이제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여당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 정책이 나아갈 수 있고 실현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뭔가 오롯이 여당이 대통령 편인 것처럼 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예전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제의 입장에서는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동반자적 역할과 그리고 비판적 역할을 견제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힘이 셀 수밖에는 없고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여당의 당대표까지 뭔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조금은 비판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너무 끌려가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더 조율을 하고 나서 얘기했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 입장 정도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금 언론에 나온 발언을 보면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해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른바 당권 주자들을 친윤인 정치인으로 정리하려는 당무 개입 소지가 오히려 있어 보인다는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관심만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방송에서 비판한 적도 있고 특히 남북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 초보가 아닙니다. 보수당의 오래됐죠. 원내대표를 했고 사선 의원이고 또 당내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외통위원장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 능력이 뭐 아주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정책은 정책적인 면은 정책적인 면으로 비판을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과 당내 선거와 연관시켜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면 이제까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뭐 갑자기 했냐. 그렇다면 전 진정성 의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지금 보수당에 오래 취재했던 경험이라던가 나경원 전 의원의 활동을 봤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대할 수 있는 지점은 있으나 그러나 이 정책을 당대표 선거에 활용하려고 튀어보려고 한다. 이건 좀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분리해서 여당이 대응하거나 대통령실도 좀 타분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네. 어쨌든 당 대표의 그 어떤 뭐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나경원 의원이 순위가 낮지가 않지 않습니까? 높은 편이고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당 내부가 결정이 될까요? 당 대표가 어떻게 돼갈까요? 분위기가. 지금 여러 가지 후보자들로 거론되는 분들이 입장 발표한 것들을 보면 대통령실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지는 내가 그 대통령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른 비전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은 제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권 주자라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지금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서민들의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개혁을 할 비전을 제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당에 대해서 당대표를 선출을 하고 지지를 하고 신뢰를 보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내지는 한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만으로 너무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뭐 정책적인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좀 더 발언을 해주는 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인 입장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것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 지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어떻게 개혁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정부에서 돈 쏟아붓고도 효과를 못 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대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당대표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적 대안을 냈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올해 보면은 이제 고금리 예상이 또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금통이 열리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뉴스를 보시면 어닝 쇼크라고 해서 지금 산업계 곳곳이 난립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집권 여당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수 정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다면 어떤 보수가 될 것인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국민의 기대에 비해서 수준이 너무 낮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내가 대통령과 더 친하다는 걸 너무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4222번님께서는 저출산 돈보다는 일자리가 우선되지 이 문제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이종옥님께서 대출 탕감 정책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해 주셨고 김삼선님께서는 돈으로는 안 되지만 또 돈 아니라면 또 뭐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현실적인 부분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경제 얘기 마침 나왔고 다 위기다, 고금리다 지금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셔서 그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이 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요. 저희가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을 좀 판결 내용을 좀 들여다봐 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뭐 전세를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을 매매를 한다거나 하면은 개인을 상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을 어떻게 보면 끼고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위 깡통 전세를 소개하면서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나온 판결인데요. 네.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 1심에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이 임차인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 4천만 원은 그 A 씨가 보증금을 원래는 1억을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40%만 공인중개사와 그 보증보험에다가 책임을 물은 그래서 40%만 원고 일부 승소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정된 금액입니다.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기간을 두고 임차를 했습니다. 이 건물에 70개 정도 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A 씨가 계약할 당시에 A 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많았는데 그랬겠네요.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다 합해보니까 약 29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근저당도 그 건물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근데 채권 최고액이 합계가 22억 2천만 원이었던 거죠. 그럼 이 A씨가 자기가 계약할 때 이미 이 건물에 대해서 약 50억이 넘는 부채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 B씨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요즘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뭐 월세 계약을 하시다 보면은 중개 대상물 설명서라는 걸 우리가 교보받습니다. 중개 대상물 설명서요? 네, 설명서. 거기에 보면은 이 집에 아니면 이 건물의 상태가 어떻고 여기에 지금 뭐 등기부상에 이러이러한 채무가 잡혀 있고 등기부 등본을 띄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게 기본 아닌가요?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개 대상 설명서를 이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임차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임차인들이 알고 나서 계약
계약하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서에 이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씨가 2017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2년 지나고 나서 갱신이 됐는데 이 건물 그리고 부지가 2018년 1월에 경매에 넘겨졌고 매각 대금이 4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 못 받겠네요. 양쪽 다. 아까 제가 이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51억 정도가 이미 잡혀 있었는데 매각 대금이 48억 50억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도 손해보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A씨는 1억을 다 받지 못한 겁니다.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총 1억 원의 손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40%의 손해만 인정을 한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은 근저당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을 때는 참 전세를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죠. 전세 그리고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통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많이 설명을 사실은 해주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책임을 거의 지지 않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판결은 그것을 좀 일부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니까 이 판결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예,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쓰는 이유, 개개인이 직접 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위험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중간 과정에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배상 범위가 지금 40%로 제한이 됐잖아요. 배상 범위가. 나머지는 세입자 책임도 있다라고 법원이 명시를 했어요. 세입자도 해당 건물의 시가, 권리관계 등을 조사를 확인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위험성을 따져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입자들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어느 정도의 의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죠. 서류 외의 맹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한 지점이 뭐냐면 그럼 세입자가 이른바 집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볼 수 있는 항목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아마 국세 체납액을 그런 식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체납하신 분들이 보통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체납 연락액을 뭐 일정 부분의 어떤 요건을 갖추면 동의를 안 해도 이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떼보고 위험한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다 방법이라고 저희 합니다. 조금 이따 더 좀 정 교수님께서 좀 더 이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1시 30분부터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 저희 뉴스픽은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정 교수님께서 이제 이 서류상에 나와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집주인 정보를 좀 확인할 수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그래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금 체납 부분 지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외에도 뭐 더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더 해주시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교수님께서 이제 세금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가가 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종합부동산세나 여러 가지 뭐 세금이 보유세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이런 국세 같은 문제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보다도 선순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세가 체납이 되면 뭐 등기부상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일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세 체납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밀린 국세가 많더라.
라고 해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에게 국세라든지 지방세 완납증명원 같은 거를 실무상에서는 요구를 하기도 해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떼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이 임대인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가 얼마나 밀렸는지도 모르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나중에 피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들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세가 얼마나 밀렸는지 완납을 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떼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지금 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상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보통 또? 여기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저당권이라든지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 세대가 있을 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알아야 되겠군요. 알아봐야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는 중개인분들이 이런 거를 다들 계산을 해 주시죠. 그런데 법원에서도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40%밖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등기부 등본은 지금 누구나 주소를 알면 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가시면은 열람을 그 주소만 알면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낼 필요도 없이요. 누구나 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떼볼 수 있는 거는 임차인에게도 스스로 떼보고 위험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기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 알아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실제 이 건물의 시세,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미리 좀 부동산 한 곳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내 보증금이 거기에 몇 % 정도인지 그렇죠. 내가 최악의 상황에 몇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좀 따져 보셔야 되는 책임이 스스로에게도 있는 거예요. 시세가 정확한데 이제 지금 사례처럼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시세가 좀 부정확하죠. 그렇죠. 사실 주변의 부동산을 또 찾아가서 더 알아보신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박하롤님께서 이제 유튜브로 의견을 주셨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땅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고 나온 경우도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땅 소유주가 아닌 분들이 그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군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 소유주였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부러 남의 땅 위에 건물 지어놓고 팔고 나서 도망간 경우라고 한다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땅 주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는 등기부를 건물 나누어서 각각 다 떼보시고 소유주가 웬만하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뭐 다른 경우에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시고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에게 다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유, 정말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네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잘 챙기셔야 될 게 세금채나 뭐 저당권 등기부 등본을 땅과 건물 나눠서 보시고 시세도 좀 확인하시고 보증금이 몇 % 되는지도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뉴스픽 조은호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